안녕하십니까. 돼지 삼형제의 알릴테요 알릴테야 두 번째 방송인데요.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반응이 어땠나요? 범인 누구예요? 안 알린 사람 누구야? 난 내목 다 했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300회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3,000명, 5,000명 얘기하던 분 누구예요? 숫자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저희가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고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또 차별화도 열심히 하고 타 방송에서 안 하는 얘기들을 가감없이 스스로도 까는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댓글 봤죠? 제 라인 일색인 거. 오. 댓글 12개 네. 달렸는데 네. 대부분 나 아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예. 일단 알릴테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알릴테여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선대위 구성이 진행 중인데 사실은 지난주에 거의 마무리 될 듯 하다가 지금 인선이 채 마무리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된 상태죠? 우리가 인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저도 된 인선이 거예요. 안 그러니까 우리가 인선 발령이 안 나니까 지금 인선 작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그가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들 갖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좀 이제 식상하다 좀 구성이 그리고 인선도 새로운 인물이 없다. 뭐 지난 문재인 캠프 때 저도 참여를 했지만 그때 좀 젊고 신선하신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좀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선대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신선한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현분 박사님은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찬성합니다. 그 의견 동의하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핸디캡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인선은 뭐 3선급 이상 본부장급 그럼 쭉 하고 네. 그다음에 뭐 2차 인선은 뭐 재선급, 초선급을 했는데 사실은 선거라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도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이나 뭐 지난번 총선이나 보면 다 새로운 인물 특히 지금 관건이 이제 2030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030이 홍준표한테 갔다가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면서 사실 어찌 보면 약간 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갈 곳이 그렇죠. 없죠 지금. 근데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2030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아니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 돼요. 그냥 그렇죠. 2030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나이에서 호소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만큼은 안 되겠지만 저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 같아.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반영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징성이 있고 그렇죠. 공감대가 상징성이 가능한. 그렇죠. 근데 지금 선대위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지금 본부장이 3선급 이상으로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의원이 169명이잖아요. 그렇죠. 170명인가요? 열린, 너무 많은 열린 우리당까지 인원들 국회의원들을 어느 본부에 누구가 이렇게 갈지 그 문제 가지고도 이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일단은 이 경선 캠프랑 당이 하나 되는 과정 중에 좀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었다. 과정이었다. 예,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일단 온 거고 지금부터는 그건 정리가 됐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파격적이고 중요한 인물들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2차 인선에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이고 이재명 후보 언제쯤 나올까요? 후보께서도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시다라는 네.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첩보. 제가. 2차 인선 이미 했잖아요. 그럼 이제 3차 인선. 네, 네, 3차. 3차 인선인데 저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 요 본부장 인선에도 의미 있는 인선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 2030을 대변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단에 초선인 김남국 의원이 인선이 됐어요. 요것은 저는 후보자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 보여지고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진 날 많은 2030들이 탈당 러시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커뮤니티에서 김남국 의원님 돌아오세요.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30들이 볼 때에도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선출이 정말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욕해가지고 나갔던 의원이 김남국 의원인데 문자 보내가지고 다시 자기들 초대한다는 글들이 쫙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인선이 금요일 날 있었거든요. 김남국 단장 인선이 금요일 날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역시 이재명 후보의 감각적인 신의 한 수다. 그리고 대구 방문, 서문시장 방문.
난리 났었잖아요. 대박 났죠. 이것도 당이 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게 개인기로 돌파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민주당에서 민주당 선대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후보고 그럼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줘야죠.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김남국 의원이 원래 유명하죠. 김남국 의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혼자 가서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김남국 팀이 의원은 있어야죠. 그렇죠. 조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냥 뭘 쓴 거예요. 그러다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가서 뭘 제시할 거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라면 그렇죠. 결국은 정책이라든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약간 이미지가 소미가 많이 된 면도 있어요. 이거 혼자서 절대 안 돼. 그렇죠. 팀이라 해야 돼. 그렇죠. 그 김남국과 비슷한 연배쯤인 아니면은 뭐 그 정도에 젊은. 대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내용물,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개인 플레이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청자들한테도 좀 알짜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건데 온라인 소통단에서요. 네. 2030 청년 홍보 단장을 공모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이거 여러분들만 아시는 거거든요. 빨리 김남국 준비하셨다가 의원하고 같이 공동본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2030의 공동단장? 소통을 할 홍보 단장을 정말로 청년들로부터 직접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출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어제 입수가 됐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니 늦진 않아. 단장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빠르게 그쪽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중진 의원님들이시다. 전 더 이상 말 못합니다. 낄낄 빠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 다들 신바람 나고 좀 재미있고 막 그러니까 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원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은 많아도 돼. 근데 이제 386 꼰대 어르신 막 그런 게 쫙 선대에 앉아 보면 딱 알잖아요. 막 그 우리가 봐도 다 어르신처럼 보이는 사람들 쭉 앉아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또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뭐 다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정치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핵심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게 뭐 정책은 선거 나오는 거는 차별성 못 느껴요. 왜냐면 어차피 뭐 공약인데 뭐 나중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보여주는 거는 인상이나 태도나 이미지인데, 근데 그거 보여주는데 똑같은 사람 앉혀놓고 아무리 새롭게 한다고 얘기해봐야 안 먹혀요. 근데 윤석열은 신상이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뭔가 뭐 실수도 하고 뭐 왕자도 하지만 이 사람은 처음 하는 거야. 어그로를 끌고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신선해. 신선한데. 근데 우리 딱 앉은 분들은 다들 아유 놓치네 노인당이. 우리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 노인당이란 말을 듣게 생겼어요 지금. 예전부터 있었죠. 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2012년 대선 때 참패한 원인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시도의원들이 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누군가 했다고 하는데 직접 본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네. 2012년에 졌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도 제가 대선 때 참여했던 그 17년도에 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당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했고 그래서 이겼다라는 그 경험치에 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당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당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돌고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서 당의 간판으로 다시 또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의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진보냐 보수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바뀐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경험 없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국회의원 도움도 받는 게 맞지만 경기지사가 딱 왔으면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도 바뀌겠구나. 정치도 좀 바뀌겠구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후보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냥 혼자 똑 떨어지고 앉아있으면 그냥 포섭돼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그렇죠. 정치인들의 포섭돼 버리면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이미지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 어쨌든 꼰대 그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라서 저는 요거를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는 게 결국은 정치 세력도 바꾸고 정치인도 바꾸고 민주당도 바꾸는 거다.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이든 비슷하게 또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미래라는 거는 결국은 정치에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같이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죠. 희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희망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희망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상징으로 삼는 건데 일반 국민들은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일단 1차 조사한 거에는 좀 앞선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커뮤니티나 SNS 상황에서는 지금 2030의 그 바람,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려고 했던 그 2030의 희망이 국민의힘에서 꺾였다라고 판단하는 그 물결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근데 요 흐름이 민주당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지금 그 포인트인데 그게 중요해요. 그 포인트일 때 2030 온라인 소통단이 출범을 했고 거기서 뭔가 나오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셋이 뭔가 역할을 해야 돼. 그거는 깔때기고. 깔때기가 아니고 중요한 그 포인트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은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아쉬운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대선 후보가 되면 사실은 당무도 갖고 있는 것이고 모든 어쨌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위주로 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국회의원 한 명 이렇게 포섭하는 게 힘들어서 계속 아쉬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본인이 또 본인 주변에 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선대위도 반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 의원님을 선대위 뭐 위원장 시키세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당에 다 맡겼으니까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검열을 하는구나.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감이 이제 저는 표출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제 요소수 대책위원회가 주재됐잖아요. 후보가 주재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에 있는 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원내대표를 다 소집시켜가지고 후보 중심의 대책을 요청한 거고 당에 그 결과 조금 있다가 호주에서 또 2만 리터가 또 이게 수송기로 오는 일들이 성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작은 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당무를 장악하고 당무를 시작하는 시작점은 됐는데 기존에 워낙 그런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열흘만 한번 지켜보면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때 안 나오면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때는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후이 이제 이뤄지는 후속 인사들이나 이런 걸 좀 보고 거기에서도 감동이나 2030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신선함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여기 있는 셋이 쫓아가야 된다. 아니 저는 후보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도 좀 바꿔야 된다.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어떻게 바꾸지? 그러니까 뭐 다른 새롭게 뭐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총선, 지방선거, 뭐 대선 다 이기다 보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해요. 맞아. 아무 위기 아니란. 그러니까 부잣집 몸조심하는 것처럼 적극 나서지도 않고 논평도 그렇고 대응도 그렇고 의원들도 뭐 그냥 본부장 하다가 그냥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다들. 위기의식이 없어요. 밖에서는 난리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바꾸려면 당도 좀 환골탈태를 바꿔야 돼요. 네. 어쨌든 뭐 일반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보기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자기가 국회의원만 계속 하면 된다. 이런 비판들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죠. 저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의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후보들이 자기 페북이나 인스타나 SNS에 이재명 후보를 알리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보면은 다 본인들의 의정활동 소식만 올리고 그러니까 있고 자기 정치에만 말은 대선이 지방선거와 연동돼 있어서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를 알리는 행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게 느껴진다. 각성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감시하자 그러면 SNS장 페북이나 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한 번도 안 올린 사람들 명단 한번 여기서 리스트 발표하고 일단 나부터 좀 더 올려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요. 나도 올리긴 올렸는데 지방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지역 자기 행사나 자기 뭐 예산 딴 것만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랑 이게 정치적으로 붙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 하거나 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우리 대변인 뭐 우리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대변인 임명된 분들도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왜 후보 해? 혼자 대변인 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볼 그렇죠. 때는 현근택 대변인 우리 현변만 페북에 올리면 바로 그냥 붙는 아니 이슈들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아무도 안 해서 그런 그러시는 거죠. 거예요, 왜냐면 저희 대변인단도 매번 회의를 해요. 아침에 8시 반에 매일 회의를 아직 하는데 그럼 이제 그날 주제를 야만- 두세 개 잡아요. 네. 그럼 잡아서 사람 배정해서 써요. 그럼 그게 뭐 그럼 보통 우리 즉각적으로 할 때는 오전에 하면은 점심시간쯤에는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그렇죠. 그 대응이 되는 그 기사들을 기사적으로 잡아주는데 마감이 3시니까 뭐 오후에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몇 명 검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하다 보면 저녁 때쯤에 나오고. 그럼 하루 10개 나와도. 관료네 그럼 일을 하는 거지 뭐 그거는. 아, 그렇죠. 아니 기자분들이 보통 기사를 3시 마감하고 4시 마감해서 선고 그렇죠. 끝내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하면 1시 뭐야? 전에, 2시 전에는 그럼요. 그날 이슈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 이전에 의회 나가는 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야,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알죠. 알지. 근데 아는데 이게 안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체크하고 또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조직이 무겁구나. 관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막 그냥 사고치기 관료. 그냥 팍팍 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좀 그런 좀 민첩함과 기동성이 당에서 좀 선대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안 보이겠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곳을 열흘 지켜보면 해결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아니 안 되면 네. 단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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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저는 삭발하고 삭발 이미 했잖아. 삭발은 반삭발이지. 네. 그리고 이 정도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2030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 표심을 정한 핵심이라고 다들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럼 2030이 왜 무야공을 지지했고 윤석열을 지지 안 하고 거기다 더 보태면 왜 민주당의 지지 의사를 철회했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2030에 대한 지지가 왜 부족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2030이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민주당 싫어하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이제 조국 장관 딸 문제 있을 때 굉장히 네. 컸거든요. FM 코리아라는 FM 커뮤니티에서 그걸 굉장히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준석이나 하태경 이런 분들이 계속 몇 년 동안 어찌 보면 공을 들여왔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여가부 철폐. 그다음에 여성 뭐 군대 가는 거 아니면은 뭐 모병제 문제 거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2030 남성들이 본인들이 원하던 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투영이 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 민주당이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군가산죄도 뭐 위헌 문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병제 뭐 얘기도 하지만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2030 특히 남성들은 이제 민주당 정부나 이게 약간 어찌 보면 페미니즘적으로 흘러간다고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잠재적인 어떤 뭐 피해자, 범죄자, 뭐 성폭력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0년 때리면 뭐 꽃뱀도 있는데 왜 우리만 그래 막 그런 인식들이 많단 말이죠. 거기에 어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올라탄 거예요. 원래 홍준표 후보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원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 지지하던 건데 윤석열은 보기에는 뭐 쩍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겠고. 근데 홍준표 후보는 좀 시원하게 말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지지하는 거라서. 근데 이재명 후보는 두 가지 있죠. 형수 강력 문제, 우선 배우 문제 있기 때문에 2030 특히 여성들은 좋아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있단 말이죠. 여가부 문제나 아니면 군 가산점 문제나 모병제 문제가 되게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뭐 젠더 이슈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그때 나왔을 때 얘기한 거 봐봐요. 할당제 빼겠다 이랬거든요. 여성 그러니까 정치할 때 우리가 지방선거 할 때도 뭐 30% 뭐 50% 이렇게 여성 우선권을 주는데 그런 거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거기에서 막 다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 뭐 그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왜 할당제 하냐, 여성 할당제 하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부 할당제 아니면 뭐 분가산제 이런 문제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지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얘기할 수 있다 정도는 저는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 지금 2030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올라탔는데 저는 이게 이분의 내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야당이기 때문에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잘 활용했다.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라고 하면 더 센 발언도 할 수 있고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포인트가 참 애매한 거죠. 이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과감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고 또 민심은
그렇게 과감한 걸 요구할 때 그래도 요 중간에서 소통을 해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했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그냥 방치했다. 뭔가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아니랬다. 야당의 목소리가 이제 세게 받아들여진 그렇지, 거지. 만약에 그렇지. 지금 이게 바뀌었다 치면 홍준표 후보 그런 얘기 못 해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였으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이 2030의 그 마음을 다져줄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 근데 이게 여가부 같은 문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부도 무슨 교육위원회가 개편하면 되는 조직 거예요. 개편하면 아니면 돼요. 여가부를 업무가 관련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역할 자체를 그러니까 뭐 여성 가족부도 있지만 청소년부 여성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로 만든다든지 뭔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절대 안 돼는 말고 논의를 해보자. 정도는 지금 가야 된다. 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확대 개편해서 청년부를 신설해서 거기서 그렇죠. 여성과 남성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예. 2030 여성들이 또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게요. 우리가 뭐 안희정, 박원순, 그다음에 뭐 부산시장, 예? 다 이 겪었단 말이에요. 다 민주당 소속인 광역단체장들이 다 그 문제에 있는데, 예. 저쪽에 계신 분들은 더 심하면 심했지. 강간범도 있고. 아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그분들 때문에 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거든, 그렇지. 박원순, 뭐 안희정 이렇게 되면서 어찌 보면 어려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아유 뭐 좀 잘할 줄 알고 뽑아냈더니 다 보니까 뭐 저러고 그놈이 있네. 그놈이다. 똑같아. 네, 그렇죠.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청년 현실 문제가 있다. 청년이 지금 그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현실, 먹고 살기 힘든 현실, 또 죽어 나가는 현실,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정치까지 신경 써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내 살기가 바쁜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국민의힘 이런 데를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6070은 거의 후보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투표하는 사람은 항상 해. 그렇죠. 60% 70% 나와요. 근데 2030은 투표율이 안 나와. 안 나오죠.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이 사람 정말 좋아. 찍어야 돼. 하면 가요. 근데 뭐 그놈이야. 뭐 할 때는 아예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2030 이 사람들이 가서 찍는 사람 된 경우에는 기존 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정해진 표가 아니니까. 근데 안 갔을 때는 적어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 아니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 그분들이 원하는 인물 그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투표장에 가죠. 안 그러면 투표장에 갈 이유가 없죠. 아니 그것보다는 청년들이 살 수 있게 무언가 정치의 영역에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효능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청년 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제일 많이 지금 근데 그게 청년들한테 안 온다는 얘기죠. 왜냐면 안 알려지는 경기도 성남 청년들한테만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걸 시기 질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효능감이 아직은 자기한테 현실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장동에서 못 빠져나오는 원인도 그거예요. 왜냐면 대장동에서 공공환수 5천억 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안 와. 그리고 그쵸. 그 좋은 거는 성남 시민만이야. 그렇지. 성남 시민은 100만밖에 안 돼. 5천만 중에. 성남 시민조차도 5천억 환수해서 좋은 거는 배당받은 1,800밖에 없어. 나머지는 공공환수를 아무리 많이 했나 해봐야 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뭐 1,000억 벌었네, 뭐 100억 벌었네는 딱 눈에 다가와. 저 사람이 배만 아프지.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 투자해서 100억 벌었대. 그렇지. 남 기분 얘기 나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분 사실은 나쁜 그게 못 거야.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공공환수 많이 했다. 시급이 불로소득 없애겠다. 10,000원도 해봐야 안 되는 청년들이 허다한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 대장동도 공공환수 잘했어요. 백날 떠들어봐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들 현실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청년이 소비자라고 하면 그 소비자에 맞는 정책, 정치들이 좀 발빠르게 돼야 되는데 정치의 영역은 사실은 한참 뒤떨어져 있고 시스템이 노화됐고 이걸 교체된다는 게 아까 이제 민주당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현실이 청년한테도 또 일반 다른 국민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번에 2030 네. 청년을 한번 모시고, 모셔가지고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듣는 자리 한번. 예. 얄태 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럼 얄태 야로 넘어가서 뭐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고 국진당의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30의
또 연속되는 얘기지만 또 탈당 러시가 이뤄지고 있고 윤석열은 안 찍겠다, 그냥 이민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한마디로 얘기를 했지만.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이준석 대표는 자기들이 밀어서 대받고 서울시장도 본인들이 밀어서 대받고 그때도 다 민심이 당심을 이기고 된 거잖아요. 그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나경원 후보한테 그때 밀렸거든요. 당심에서는. 근데 어쨌든 민심으로 극복했잖아요.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자기들 밀어서. 근데 결국 당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져버렸으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힘의 한계를 이제 느꼈을 거야.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당대표나 서울시장 정도는 되는데 대통령 후보는 이게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고의 권력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당을 다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세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뭐 청년 플랫폼도 만든다 하고 뭐 선대위에 참여 안 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사람이 뭐 당을 만들려나 아니면 뭘 새로 뭘 하려나 그 생각은 좀 해요. 이분이 신당 창당 해야죠. 원래 독고다이 스타일이잖아요.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 더구나 김종인하고는 완전 상극이잖아요. 김종인 왔을 때 내가 옛날 동아은행 사건을 집어넣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자백했는데 이랬기 때문에 검사 시절. 검사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딱 그 총괄로 앉아 있는 한 홍준표는 절대 그 밑으로 안 들어가요. 내가 잡아놓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밑으로 들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자기 부정이지. 그렇죠. 자기 부정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딴데 가서 딴 차림 차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막 지지를 받고 막 수만 명이 그렇지, 막 그렇지. 자기 막 선거운동 해주고 얼굴 그러면 보면 좋은 게 막 나타나 있어. 그렇죠. 뭐 주기자 인터뷰도 보면 아, 그냥 팬덤이 친구가 있었어요, 뭐라고 홍준표 막 후보가. 그렇게 그럴 수 돼 있어요. 있고. 이게 사실 정치인들은 그 팬덤이 있으면 아까워요. 이걸 남주기 아깝거든. 보세요. 그렇지. 창당해가지고 국회의원 밑에 10명만 생겨도 당대표 하면서 이게 그렇죠.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탄탄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대통령은 안 돼도 정치적으로는 생존이 그 가능하다. 지지율 5% 10%만 나와도 청년 비례 한 2명 주고 이렇게 하면 또 대선에 지지받고 그럼 이러면 신당 창당 해야지. 해야 근데 되네. 창당해서 후보 못 나가지 않아요? 대선 후보는 못 나가지만 못 나가잖아. 예. 2030 중에 대선 후보를 거기서 선출해서 창당해서.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2년 네. 뒤에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되겠네요. 근데 우리 현변이 이런 포인트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영 팩폭 오진해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뭔지 알죠? 그 근데 역선택에 대한 결국은 문제. 저도 이제 그거, 그분 저도 뭐 커뮤니티 잘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이제 홍준표 밭이잖아요. 아, 잘 그렇죠. 들어가셔야죠. 홍준표의 노는 아니 홍준표가 놀이터란 말이에요. 홍준표 네. 놀이터에 아, 완전히 FM, 그거야. 펜코. 네, 펜코인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좀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제가 뭐 그분들하고 같이 놀 만한 연배는 아니니까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내가 지금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에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느냐? 그렇진 않아. 아, 현변한테 네. 갈 수 있잖아. 네. 조회수가 9,058이야. 아이, 뭐 그거 갖고 근데 어쨌든 우리 방송 조회수는 297이에요. 뭐야? 여기다 올려요. 펜코에다가 알릴래 이거 알았어요, 한다고.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기 비하를 하고. 쫙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방송을 보면서 네. 현변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또 이 친구들이 들으면서 어. 아 맞네. 바로 이거네 하면서 2030. 그렇지, 이제 녹방이 아니고 생방으로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자, 펜코 대화를 해서 올리라고. 알릴 테야 알릴 올리세요. 여기 이형 팩폭 오진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 좋아요도 454명이야. 이게 얼마 안 기록될 돼. 건데 아, 나는 한 11월 명인데 팬이. 6일짜리인데 아마 오늘 더 올라갔을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그 이슈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는 어그로를 끌고 있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쨌든 코미디도 좀 결부돼 있고 왕자라든지 뭐 이런 뭐 개는 식용인으로 태어나는 개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어그로는 끌고 있어요. 자, 뭐 이분은 개그맨 되면 아주 그 프로는 대박 칠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코미디 얘기한 읽는 나가면 아주 네, 대박 나죠. 윤석열 망원 리스트를 보니까 아 이게 뭐 주옥 같은 글들이네. 다른 주옥 같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반기문 후보가 이런 거 있었으면요, 이런 망은 3개만 걸려도 벌써 끝났어요. 근데 이분은 안 끝나죠. 그러니까 왜 안 끝나나? 왜 그러냐면 지금 정권 교체론이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아요. 50% 60% 막 넘어가고 60% 그 나오죠.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그나마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여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그렇지.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사과를 하든 뭐 왕자를 쓰든 뭐예요? 아까 뭐예요? 주 120시간 100일 뭐. 하든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니네는 안 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 싫어. 아, 근데 국민의 그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어떻게 극복하냐. 자존심이 그죠. 왜냐면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망언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해서 안 무너진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근데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또 돼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려면 우리가 아니다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돼도 우리의 능력, 안 돼도 우리의 그렇죠. 능력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판을 좌우하는 판이 됐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해서 이기는 걸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반기문이나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 10,000원짜리 지하철에 10,000원짜리 2장 넣다가 그거 하나 가지고 거의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지하철도 안 끌어봤어 했는데 그걸로 치면 윤석열 이거는 뭐 진짜 100배 1000배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 쉽게 얘기하면 정권 교체 여론 그다음에 민주당 싫다 반민주당 반문재인 그 정세에 올라탄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무너지면 이 사람은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기는 거는 너 나빠해서는 안 돼요. 너 나빠, 너 싫어,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안 돼, 너 이거 뭐야 라고는 안 되고 그 올라탄 그거를 우리가 낮춰야죠.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근데 뉴욕타임즈 임원들이 와서 한국까지 코로나 시국에 사실 해외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만 만나고 갔다는 그 사실도 참 의미하는 좋은 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있는 것 그건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분은 저는 저희 필리핀의 두테르테 약간 그분이 차베스 뭐 이런 뭐 얘기 하죠.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야당에서 누가 국힘당에 근데 의원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지금 같은데. G7에 가입해가지고 G7의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이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된다? 그건 상상만 해도 좀 쉽지 않고 또 그 시점 되면 국민들이 좀 판단을 잘 하실 수 있겠다. 근데 누가 되는 걸 떠나서 아무튼 좋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요 완전 검찰공화국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저 대장동 보면 알겠지만 아니 뭐 50억 100억 갖고 가는 일도 아니잖아요. 뭐 박상도 50억 뭐 그러니까. 박영수 100억 갖고 가는 게 사실은 다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봐요. 그럼 누구를 다 쓰겠어요? 검사를 다 그런 쓰겠다. 사람들로 포진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위직했던 사람들은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뭐 개발 사업이 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 고문으로 다 들어갈 거거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이공?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한 잔씩 하게 된다니까. 그러겠네. 그러면 고문 변호사나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수십억씩 다 받게 생겨요. 그 사람들이 쫙 이제 어찌 보면 이 먹이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 이 사람이 맞네. 20몇 년 동안 해온 게 그거예요. 검사하고. 그 자기 라인 쫙 있어요. 다 있어. 지금 이제 숨지기고 있죠. 야. 검찰 라인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 큰일이네. 문재인 정부나 그 전에 박근혜 할 때도 그 대장동 한 10년 해온 거잖아요. 거기서 50억, 100억씩 받는데 대통령 되면은 뭐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죠. 야, 우리 카르텔이 뭐 1, 20년 안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렇죠. 해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독재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 재벌, 언론, 사회 기득권층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저 브라질 사례 얘기하잖아요. 모로 판사하는 것처럼 그 브라질은 판사가 수사하고 기소권을 수사를 지휘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잡아놓고 구속시키고 본인도 이제 어쨌든 장관도 약간 하고 우리도 그런 기류가 비슷해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요 아마 다 잡아넣겠다 이러고 다 집어넣죠. 이 사람은 독재네. 전직 대통령 2명 다 넣고 다 뭐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국민의힘에 대한 뭐 충성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본인의 권력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라서 말로는 이명박 박근혜 잡아놓은 게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다. 이제 와서 뭐 이제 점수 이제 달라고 또 그러고. 내가 볼 4년도 때는 저기 그래야겠다, 뭐. 홍준표도 잡아넣겠던데. 말은 안 하지만 그때 그렇죠. 봤잖아. 어깨 툭 치고 자기 선배인데 뭐 자기한테 뭘 공격했다고 어깨 툭 치고 이런 거 보니까 홍준표부터 잡아놓을 것 같아요. 저는 신상 뭐 새롭고 이런 거보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바로 나와서 대통령 했을 때 이게 말이 안 검찰 되죠. 공화국, 그러니까. 그리고 그 특수 라인들이 다 먹고 사는 세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 바로 중간에 나와서 대통령 하는 거나 그러면 다 하나의 애들이 다 나와서 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문재인 되면 정부에서 네. 용인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왜 검찰총장을 김동연, 시켰냐? 이런 사람들 감사원장 누구였죠? 그 네. 최재형, 윤석열 다 민주당 정부 야당 민주당 정부 대선 문재인 후보. 정권에서 상징적인 자리를 갖고 권력에 위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민주당 후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성 국힘당 후보로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들어가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언어도 다니고 어불성설 이런 그거를 제가 보기엔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잘못한 거거든요. 맞아요. 인사를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윤석열이 정부한테 우리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말이 안 돼. 사실은 강성 지지층에서도 회전문 인사다,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비판적으로 하는 분들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치적 성향인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란지 살아온 삶을 그럼요.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그냥 뭐 좀 탄핵 수사했어. 그러니까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을 누가 추천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다음에 인사상의 실수,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넘어갔어. 그걸 갖고는 안 돼요. 쓴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그 사과 요구는 사람 잘못이지. 누가 해야지? 근데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죠.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 사과를 대통령한테 타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 사과하라고?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후견도 말했지만. 저는 뭐 사과는 안 되더라도 유감 표명령이라도 그렇죠. 유감 표명령은 해야지. 왜냐면 이거 오늘 방송 이거 큰 이슈 되겠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 사과 요구. 야.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최종 임명권은 맞아요.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최재형, 뭐 김동연 부총리는 아직 완전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두 사람이나 어쨌든 야권의 후보로 가서 검증을 했고 실제로 후보가 됐잖아요. 했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그런 거지. 문제가 이거는 있는 뭐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각성해야 잘못한 됩니다. 거예요. 맞아요. 그건 백마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윤석열도 맨날 그랬잖아. 아니, 나를 검찰총장 시키지 않았느냐. 왜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탄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어쨌든 국민들이 민주당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비호감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내년 대선의 화두다. 마무리 말씀드리면요. 이제 한 말씀씩 저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치의 목적이 있어요. 정치의 목적은 정치인들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 정치인들의 목적은 본인들이 목적화돼 있다. 본인들이 수단화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본인들이 목적화해서 본인들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뭐 장관 되고 이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 국민들의 현실을 이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뼈아프게 자기 성찰과 반성이 참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이런 편이 왔다고.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결국은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 우리 되고 있잖아요. 네. 일상으로 회복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힘들었는데 과거에 한 2년 동안 힘들게 보냈잖아요. 다시 돌아왔더니 여전히 힘들더라.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돌아왔더니 희망이 생기더라. 일상으로 돌아왔더니 내가 할 일도 있고 뭐 희망이 보이더라. 사실은 미래 장래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도 필요하고 손실지원도 필요해서 저는 아마 윤석열 후보는 뭐 미래 청사진을 못 내놓을 거로 봐요. 나는 옛날에 추미애랑 싸웠어. 옛날에 나 조국이랑 싸웠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 탄압했어. 그거밖에 없거든요.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 얘기를 해야 돼요. 더구나 이 코로나를 극복해서 그렇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난 2년보다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뭔가 희망이 있다. 좀 더 희망적인 해볼만하다. 긍정적인 그거를 자꾸 보여주고 메시지를 내주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걸 만들어서 보여줘야죠. 만들어서 보여줘야죠. 느낄 수 있게. 그 이재명 후보는 기존 정치인과 다른 묘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 각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에 뭔가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다 부자야. 국민들을 대변할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치를 이런 분들만 하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선거법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도가. 왜냐하면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게 돼 있고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본인이 월급 받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 이 월급이 나오지도 않는 이용만 당한다. 제대로 나와. 그래서 가만히 국민들이 이 정치판을 좀 바꾸는 목소리도 좀 내주셔야 된다. 사실은 대통령 혼자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정치 이 새 개혁 정치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바꿔내야 되는데 요 면밀히 보면 이 시스템이 되게 고착화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개선하는 목소리들 좀 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내년 3월 9일 날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